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일가족 3명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면서 어린 자녀의 죽음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차 부검 결과 사인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실 지금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 지가 한 달 정도 지났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팩트로는 분명히 차가 이제 물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 이제 3명의 윤아 양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니까 한 달 정도 굉장히 이제 높은 수온에 이제 있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실온에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있더라도 부패가 좀 심할 건데 사실 이제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사인을 밝히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부검을 하면 2가지 부검을 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외관상 이 사람이 어떻게 사망이 되었을까. 이게 자연사일까 변사일까를 확인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부검이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익사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밀 부검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람의 사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때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가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폐 안에 플랑크톤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이제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가 있겠죠. 물 안에 들어가서 익사로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물 안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는지는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 패널들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신 윤아 양이 23시에 펜션에서 나오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몸 안에 어떤 그 약물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절대로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거둘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들이 윤아 양에게 혹시나 어떤 다른 약물과 관련된 어떤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2가지. 그래서 폐 안에 플랑크톤이 있는지 두 번째는 약물이 몸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휴대전화 2대를 통해서도 사망 경위를 밝힐 열쇠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건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블랙박스도 바깥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차 안에 있는 모양, 차 안에 있는 목소리까지 들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박스가 지워지지 않았다면 블랙박스 안에 있는 그 유심 칩을 가지고 와서 그 칩을 가지고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물 안이다 보니까 혹시나 부식이 됐을까. 특히 이게 소금기가 있는 거잖아요.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포렌식의 기술을 저는 믿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차의 여러 가지 이제 외관 모양까지 다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저렇게 송곡항으로 들어가는 게 23시 한 7, 8분 정도 되는 건데 저 이후에 누가 외력으로 차를 밀었는지 아니면 그냥 차가 들어가는 순간에 앞쪽이나 옆쪽에 그 충격에 의한 그 차의 모양의 어떤 그 변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정밀하게 검사할 것이고 차의 엔진에 관련된 것도 요새 전자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 검색 기록을 또 보면은 코인 실패, 익사, 고통 등에 관련된 검색 기록도 나왔고요. 그리고 빚이 있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타살 흔적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제기는 되고 있지만 이 사고와 별개로 이와 관련된 지적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선은 이 내용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볼까 하거든요. 한 3가지로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제가
좀 불편한 거는 이런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서 워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윤아양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만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그 나와 있는 검색과 지금 나와 있는 행위의 태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가능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부터는 좀 이런 워딩들이 조금 삼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사업의 능력 부족으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게 맞아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도 제 주위의 분들 보면 진짜 굉장히 급격하게 돈이 늘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죠.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잖아요. 나만 벼락거지 됐는 느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이거 하는데 나는 그럼 이거 안 하는 게 정말 내가 올바른 건가? 내가 우리 아이와 우리 집사람한테 나도 조금 뭔가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월급 갖고 이렇게 우리가 빡세게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코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루나에 투자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들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라를 만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절대로 그러니까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제가 좀 설명이 길어서 이제 생략하겠지만 예. 손해 나지 않는다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왜 그게 이렇게 됐을 때까지 국가가 내버려뒀을까에 대한 사실 10만 원이 제로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하더라도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아이에게 부모의 재산이 되물림되지 않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한정승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되물림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혹시나 지금 힘드신 분들이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충분히 대한민국에서는 안정망이 만들어져 있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하는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녀 살해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판결문 내용도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 부분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예. 사실 뭐 부모와 같이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횟수는 저희들이 절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저는 나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들은 사회 현상에 따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이야기됨으로써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밴드웨건이라 그러죠. 더 많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통계로 나오더라도 언론에서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아빠나 엄마를 따라갈래라는 저도 판결문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가 진심 있게 내가 네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모르는 나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위계에 의한 문제이고 거짓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의 생명을 부모가 어찌할 수 없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끔 자녀를 살해하는 판결문을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장애인하고 같이 더불어 함께 있는 부모님들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들이 1시간 내도록 우세요. 예. 그 워딩 중에 첫 번째 워딩이 저 아이보다 내가 넓게 더 오랫동안 살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자녀를 누가 감당할지에 대한 불안한 감이 가장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잃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판사가 그 순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장애인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건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원시사회의 논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원시사회의 논의가 아니라 2020년에 지금의 우리의 논의는 그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회가 이 부모님들이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기 예.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이 절대로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사회 안정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통계를 언론을 통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지 인식의 문제일까요? 네. 예,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그냥 동양 쪽에서 동양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가부장적 어떤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예.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법조인이 돼야 돼. 아니면 너 의사가 돼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제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인 듯한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은 이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부모님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물론 예외적이겠지만 춤 하나 잘 춰도 대한민국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운동 잘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노래 한 곡 잘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리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게 실패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녀는 자녀대로 독자적인 인격체로서의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가 자녀를 소유적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네. 그 소유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 간다는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유적 개념을 조금 버림과 동시에 사회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어떤 그 힘든 상황에 빠진 그 부모님들을 먼저 돌봐야 할 것이고 네. 그 부모님들이 혹시나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면 그 순간에도 나의 아이는 정말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어려운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천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나머지 환경에서 아까 장애인을 둔 그 부모의 그 절규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서 정말 제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도 돼야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인식도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처벌 수위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존속 살해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 비속 살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용어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 이 논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저도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던데 저도 열심히 찾아보니까 145페이지에 한 줄은 들어와 있어요. 비속살인죄라는 말은 들어와 있는데 그 국정공약에는 국정과제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없고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속살인죄를 가중처벌하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이 아동학대 살해죄 제 국회에서 공청회할 때 진짜 힘들게 통과시켰던 법이고 지금 아동학대 살해죄가 정말 부모가 악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해서 살해를 하면 그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미 그 법정형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윤아양 사건은 이거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빼앗고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부모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거두어들이는 그 부모에게 너가 혹시나 죽지 않을 때 깨어났을 때 집행유예가 안 되니 그 집행유예를 못하도록 형량을 올리겠다. 이건 절대로 아닌 듯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속살인죄에 형량을 올리는 것은 진짜 이것도 굉장히 낙후된 시대의 형사정책인 것이고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유동성 유기에 빠지는 부모를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이 자녀가 내가 없더라도 충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그 안정망이 더 중요한 것이지 형량을 올리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이고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국정과제에는 절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법조인은 비속살인죄를 가지고 형량을 높여서 자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는 법조인은 많지 않다. 이거보다는 안정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비속살해 가중처벌을 더 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지금 위원장님은 처벌 강화보다는 부모가 그런 선택을 왜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그렇죠. 거다. 내가 내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살해하는 그 부모에게
너가 혹시나 안 죽으면 네가 가중처벌 받을 거고 너는 집행유예가 안 될 거니까 그걸 위해서 너는 아이를 죽이면 안 돼. 사실 사람의 심리적 심리강제설이라는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부모가 과연 형량이 높고 낮음, 내가 여기서 살아났을 때를 대비해서 나에게 형량이 높으니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법익의 균형이라든가 이해의 어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그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이익을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와서 똑같은 말 일부러 지금 3번씩이나 지금 반복하는 건데요. 예. 지금 마지막 순간에 도르는 시청자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이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저는 채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 파산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주위 분들과 의논하셔서 내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지더라도 앞으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가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것이고 예.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되었을 때 이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에 대물림되는 자녀가 고생할까 봐 힘들까 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유권적 개념으로 아이를 같이 그 상황 속에 몰아내는 게 아니라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빚, 그 부모님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정 승인하면 되고 상속 포기하면 되니까 그 자녀에게 절대로 빚이 그러니까 빚이 대물림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또 체험학습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떠올랐거든요. 이거 뭐 체험학습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 내용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마음이 참 되게 착잡한데 네. 뭐 우리 앵커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자녀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부모가 나의 아이를 데리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 때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전인격적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체험학습을 갔는데 이 체험학습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이 체험학습을 들여다본다? 참 마음은 되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가지 정도는 학교에서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예. 번째는 계획서가 탄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출장 계획서를 낼 때도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출장이면 그 출장에 꼼꼼하게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 잡혀 있듯이 물론 뭐 부모님이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조금 그거 들여다보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좀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학교장이나 교육부에서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이게 네. 필요하다. 그럼 2번째는 적어도 그냥 부모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상황을 그냥 담임 교사님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의 의미에서 아이에게 뭐 3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로 확인해서 그 상황이 어떤지 그냥 좀 알아보는 정도의 뭐 스크리닝, 이거는 부모에 대한 어떤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학교 선생님의 사랑으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계획이 제대로 됐으면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함께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